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이제 거의 전면전 상황까지 간 것 같은데 뭐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또 깊이 있게 또 보고 계신 우리 고려대학교 중동 이슬람 센터의 성일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굉장히 뭐 네. 인터뷰가 줄을 잇고 있어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아니,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네. 자, 일단 이 정도 규모의 교전 또 전쟁 수준의 어떤 양측의 피해 이런 거는 중동 전쟁 이후에 처음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피해가 하루에 뭐 몇백 명이 사망하는,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한 900명이 사망했다고 예. 좀 알려졌거든요. 이런 거는 전례 없는 사건이죠. 예. 예. 그 왜 갑자기 이렇게 급습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일단 하마스라는 단체는 네. 대이스라엘 무장 저항, 무장 투쟁 단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존재 이유 자체가 예. 전쟁이란 것이죠. 어. 이 단체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좀 온건한 단체 PLO, 예.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와는 완전히 노선이 다른 단체예요. 음. 그러니까 PLO는 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지만 네. 하마스라는 단체는 오로지 무장 투쟁입니다. 음. 그리고 힘이 약할 때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죠. 그러나 힘이 강력해지고 지금과 같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순간이 오면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무장 투쟁이 이 조직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힘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군사적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공격할 수 있으려면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로켓포도 많이 쏘고 하지만 네. 아니 그게 뭐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의 객관적인 군사력은 뭐 비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죠. 그러니까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예. 허를 찔린 겁니다. 지금 허를 찔렀는데 왜 어떻게 허를 찔렀느냐? 가자지구 하마스랑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있는 국경선이 사실 없거든요. 예. 거기에 이스라엘이 철책을 세워놨어요. 예. 시멘트로 세운 장벽도 아니고 예. 철책을 세워놔서 그것을 아주 스마트 펜스라 그래서 뭐 저기 감시도 하고 무슨 카메라도 달고 그 다음에 뭐 전류를 흐르게 하고 근데 그것을 하마스가 모두 자르고 그 다음에 불도저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15군데를 철선을 다 자르고 그걸로 하마스의 지상군이 뚫고 들어왔고요. 예. 그다음 가자지구 이스라엘 마을 22곳을 점령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민간인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숫자가 지금 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한 500명이 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900명 중에 로켓 공격으로 사망한 숫자는 10%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그럼 들어와서 저격을 하거나 뭐 저격을 했고 그다음 네. 거기에 대항했던 이스라엘 경찰과 군 예. 사망자가 한 200명 가까이 돼요. 그다음 다 민간인이죠. 폭격으로 이런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아이론돔이 뭐 뚫렸네, 아이언돔이 망했네, 아이언돔 우리 사면 안 되네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그것과는 다른. 지금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침투해서 민간인을 살해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로켓을 뭐 5천 발이나 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걸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막 많았던 건 로켓을 아니고. 5,000발 쐈다는 것도 뻥입니다. 예? 뻥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얘기한 거예요. 아. 지금은 7,000발 쐈다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5,000발 쐈다 그랬어요. 네. 지금은 7,000발까지 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판단 지금 3,000발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을 조금 우리가 조금 달리해야 됐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그 하마스는 네. 우리가 알기로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뽑아서 뽑은 예. 거죠. 네. 투표에서 뽑아서 그 사람들을 네네. 지지해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좀 지도 집권 세력이 된 거죠. 예. 행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의 이 공격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지지를 해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마스가 무장 정파냐 테러 단체냐 네.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테러 단체로 봅니다.
처음에 하마스가 왜냐하면 무장 정파라고 하는 이유는 제도권에 진출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그다음에 뭐 장관도 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 정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데 무장 정파가 되고 나서 민간인 테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테러 단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근데 테러를 하잖아요.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미 자살폭탄 테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하마스가 민간인을 상대로 아주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네네네.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무장 정파라고 보지 않고 테러 단체라고 보고요.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인을 죽인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갑자기 많이 죽인 것은 놀랍지만 들어와서 지금 한국 분들은 놀라셔가지고 왜 하마스는 무장 정파인데 그렇게 민간인들을 학살하냐?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존재 자체가 무장 저항이고 그리고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민간인, 군인, 경찰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지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지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좀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선거를 하면 하마스가 지금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피에로보다 더 앞서게 나와요. 네. 네. 이게 이제 딜레마란 것이죠. 네네네. 아무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안 해주니까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테러 단체인 줄 알면서도 그러나 선거가 있으면 반드시 하마스를 더 지원하는 것이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피에로나 이 다른 온건한 정파는 부패했고 무능하고 거의 뭐 지금까지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거의 다 집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활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고 팔레스타인 국가는 세워지지도 않았고 엄청난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부패한.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마스가 선거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마스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하마스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똑같습니다. 헤즈볼라도 제도권에 진출해 있고요. 네. 선거에서 이기고요.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은 장관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 역시도 대이스라엘 무장 저항이 존재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민간인 살해 뭐 전혀 문제 없어요. 네, 그것이 이제 지금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이 사태가 제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것이냐가 이제 사실 굉장히 관심거리고 사실 그 확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들은 이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나 서방에서도 이란의 배후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배후에 있다? 예, 있다. 아니 이란이 그럼 내가 배후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나는 없다고 얘기를 하죠. 공개적으로.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하마스가 1987년에 창설된 단체입니다. 네. 그동안 하마스를 누가 가장 많은 지원을 했을까요? 이란입니다. 재정 지원, 무기 지원. 이란이 제일 많이 해줬어요 지금까지. 물론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도 있어요.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하마스가 그러면 뭐 이란의 로봇이냐 시키면 다 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재정과 외교적 그다음에 군사적 지원은 받지만 하마스 이란이 하라는 거 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 자신의 문제도 있으니까 자신의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것이 5차 중동 전쟁이 될 것인가? 저는 이란이 직접적 개입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요. 왜 지금 미국과 지금 사실 미국과는 핵 협상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네. 최근에 5명이 포로 교환하면서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돈도 60억 달러를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란이 이런 분위기를 방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이집트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맺었죠. 요르단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맺었죠. 시리아 아직도 내전 중이죠. 레바논 국가 이스라엘과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만 절반 정도 이번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그러면 레바논에서도 그러면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만 주로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요. 레바논 남부에 집중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북부 가까운 국경이 많이 있죠. 근데 공격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죠. 거긴 안 해요? 안 하죠. 헤즈볼라가 공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격하지 헤즈볼라가 이번에 공격 좀 하지 않았어요? 헤즈볼라가 박격포를 쏜다든지 몇 번을 쐈어요. 예. 거기에 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원점 타격합니다. 그냥 예. 가만히 있진 않아요.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개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마스보다 10배입니다. 아, 헤즈볼라가 훨씬 네, 더 많아요. 헤즈볼라가 훨씬 강한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적은 하마스가 아니에요. 지금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가 참전하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 다른 스토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헤즈볼라는 본격적으로 개입한 건 아니고 그냥 아주 미미한 테스트 수준에서 해보는 거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비 태세가 어떤지 찔러보는 테스트 해보고 중이다. 찔러보는 거죠. 찔러봄으로써 하마스를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병력을 8대 2 정도로 나눠야 돼요. 8 정도는 지금 하마스와의 좀. 전쟁을 해야죠. 네. 나머지 2나 3은 북부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헤즈볼라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나사랄라 즉 헤즈볼라는 하마스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렇게 찔러보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배제하지는 않는데 50대 50이다. 여전히 이 참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헤즈볼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그 규모 있게 공격을 하면 네네.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도 타격을 할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인근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외면했습니다. 외면해요? 2006년에 제2차 레바논 중동이 있었고요. 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거의 34일간 전쟁을 했습니다. 네. 아무도 상관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생각하셔야 될 게 하마스나 헤즈볼라 단체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입니다. 헤즈볼라는 시아파 단체고요. 이란이 세워준 단체예요. 이란이 세운 단체입니다. 1982년 레바논에 하마스는 순니파 단체입니다. 순인데 이란 순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지원해줘요. 시아파 이란이 순니파를 지원합니다. 왜? 대이스라엘 항전에서는 순니 시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걸프 사우디 국가는 모두 다 싫어해요. 무슬림 형제단,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는 다 싫어합니다. 그것이 헤즈볼라든 그것이 하마스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네. 공개적으로 발표를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치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에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을 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이집트 오히려 속으로 좋아했을 겁니다. 네네네. 요르단도 마찬가지고요. 시리아는 다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다. 없습니다. 이란 직접적으로 할 이유 없죠. 요르단 없죠. 네네네. 이집트 없죠. 시리아 지금 내전 중이죠. 레바논은 없지만 헤즈볼라는 있다고 제가 50대 5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헤즈볼라만 가능성이 이것은 있죠.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무장단체, 비국가 단체죠. 네네네. 무장단체와의 전쟁이죠. 그러면 지금 막 이란이건 저 어디 터키에서도 막 우리 참전하자고 막 엄청 시위하고 막 그런 움직임이 있던데 네. 그거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거. 없을 가능성이 높죠.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옛날에 가자 지구가 한때 이스라엘 공격을 받을 때 터키에서 배를 통해서 가자 지구를 돕겠다고 구호선을 출발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지중해로. 그러다가 이스라엘 군이 거기를 아주 납포를 했죠. 그 배를.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쟁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이제 양상은 달라지겠네.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뭔가를 이제 가자지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딴 데도 그냥 조용히 끝날 텐데 만약에 막 혼란스럽게 막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또 하마스 저 헤즈볼라가 또 이렇게 좀 그렇죠. 더 간보고 이러다가 더 길어지거나 이럴 가능성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참전할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가자지구 전쟁을 짧게 빨리 끝내려는 의도는 제로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예, 걱정스러운 게 예. 가자 지구라는 게 사실 이스라엘 서로 주장합니다만 네, 자기네들 예, 영토라고. 근데 이제 철책이 됐던 뭐가 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건데 네. 살고 있으니까 무장 단체인 그 하마스가 제일 정파가 된 거고 네, 그래서 공격이 된 거니까 네, 네. 이스라엘은 이 체제를 없애버리려고 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자 지구를 그냥 밀어버린다든지 해서 네. 이제 이 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화적으로 공존하라고 그어준 국제적인 질서를
없애버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란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건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상황이 있잖아요. 다를 수 있는데 네. 하마스를 괴멸시키려면 예. 지상군을 투입해야 됩니다. 예. 지상군 투입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은데 네.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한 경우가 뭐 한두 차례밖에 없어요. 네. 잘 웬만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고 이스라엘 근데 군인들이 이제 많이 팔레스타인 저 하마스가 이걸 철책을 넘어왔잖아요. 넘어와서 네. 수백 명을 죽이고 납치해 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안 넘어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넘어갈 가능성은 높은데 아직 네. 결정 안 했어요 지금. 네.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데 지상군을 모으고는 있습니다. 이제 투입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겠죠 이제. 지금 폭격하는 정도로. 예, 폭격만 계속 하고 있고 결정을 할 겁니다. 저도 지상군이 이번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보이긴 한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마스를 괴멸시킬 수 있냐? 어려워요. 하마스는 좀 다 숨어 있어요. 하마스 지도자들은 좀 어디 숨어 있는지 땅굴에 숨어 있는지 병원 밑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설사 그 사람들 잡아내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가자 지구를 들어가서 하마스를 다 잡았다. 뭐 무기를 좀 부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고. 다시 철수할 것인가? 아니면 가자 지구를 다시 재점령할 것인지, 아니면 철수할 것인지, 그걸 이제 일단 이스라엘 수뇌부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재점령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죠. 국제사회 비난이 있을 거고요. 200만 되는 가자 지구 사람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하마스는 또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딜레마는 거죠. 하마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냐는 겁니다. 어렵네요. 네.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지하고 항모가 그쪽으로 급파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네. 미국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도와줄 겁니다.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1,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상 초유의 사태예요.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스라엘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 측은 뭐 2014년에도 1,500명 죽었고 2010년에도 1,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 죽은 숫자만 얘기하냐고 이제 비판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초유 사태니까 네. 1,000명이 죽었기 때문에 미국은 뭐 지금 이스라엘을 자제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할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 네. 적극적으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단히 친이스라엘 대통령이에요. 자기가 시온주의자라고까지 얘기한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예요. 네. 적극적이라는 거는 무력 개입도 무력 개입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군사적 지원, 군사적 지원, 군사적 지원, 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 뭐 그런 거 외교적 지원 네네네. 그런 걸 하지만 하마스 정도가 들어왔다고 해서 미국이 뭐 군사적 지원을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헤즈볼라까지 참전했는데 이스라엘이 대단히 힘들다, 좀 코너에 몰린다.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 헤즈볼라 하마스 다 합쳐도 이스라엘 정규군하고 상대가 되나요? 군사적으로 다른 아랍 국가들이 참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아랍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기겠죠. 이기는데 헤즈볼라까지 참전하면 이스라엘 피해가 지금의 한 대여섯 배는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저 막 그 하마스에서는 납치한 뭐 외국인도 많이 있더만요. 그 미국 사람도 많아요. 이중 국적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요. 네, 네. 그 사람들을 뭐 거의 뭐 앞에 세워놓고 뭐 폭격 같은 거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네, 얘기를 그렇죠. 더 계속해서 우리 하마스 지도자나 아니면 민간인들 주택을 파괴할 시 우리가 납치한 사람들 처형하겠다,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인질을 잡아갔던 게 베테랑 원래 우리가 단체라고 생각했던 보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 5,000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수용된 소감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풀어줄 조건으로 포로 교환할 생각으로 납치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추정을 생각을 했었는데.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입장이 지금 반 이스라엘 쪽에 있는 거죠? 러시아는 좀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상. 원래는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대단히 친한 국가거든요. 그래요? 특히 푸틴하고 나타냐후는 케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관계였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당히 지금 푸틴하고 나타냐후 틀어졌어요? 관계가 좀 많이 서먹해졌고요. 그러나 완전히 나빠 틀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주지 않고 있어요. 네. 미국이 상당히 압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떠서 군사 작전을 하려면 러시아의 방공망을 피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그걸 눈 감아주고 있어요. 그 러시아가 만약에 눈 감아주지 않으면 격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쨌든 중동에서는 특히 이제 무슬림 국가들 중에는 제일 큰 형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우디는 좀 본격적인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네.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번 전쟁이 그러니까 가장 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사보타지하기 위해서 막아보려는. 예 방해하려는 이란의 사주가 있었다. 아. 왜냐하면 이게 되고 나면 이란은 상당히 외교적으로 고립됩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정상화가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우디 정상화가 되면 많은 아랍 국가들이 또 이스라엘과 정상화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란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는 거죠. 근데 정작 이란도 네.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하고 또 네. 사실은 완전 결혼지간이잖아요. 수니 시아가. 그쵸. 그죠? 그렇게 해서 또 화해 모두가 눈 감고 그거는 그냥 봉합된 겁니다. 어떻게 순니 국가 사우디와 이란이 친해질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억지 악수 정도 한 거군요. 예, 사우디 걸프 국가의 가장 최대의 적은 이란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에요. 가장 걸프 국가가 무서워하는 국가는 걸프라는 게 이란입니다.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 UAE라든지 UAE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이런 데들이죠. 예. 산유국 부자들. 예. 여기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이란이라는 이란이란 말이죠. 그- 왜냐하면 이란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중동의 최고의 근데 이제 이란 강대 입장에서 무기. 볼 때 사우디도 그렇지만 UAE라든지 바로 바다 건너거든. 바로 그렇죠. 볼 정도로 가까운 예. 나라인데 그게 굉장히 빨리 세속화되고 있더군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이미 관계 국교 정상화했죠. 이런 모든 대탕트 분위기에 이란은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아직 나온 건 없으나 이란이 아마 뒤에서 이제 좀 배우가 돼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다시 좀 관계 정상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렵죠. 중단이 됐지만 저는 완전 중단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재개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아니 근데 이 상황에서 이란은 그러면 좋으냐? 이란도 사실은 국제 제재를 벗어나고 이제 네. 석유 원유를 수출, 예. 원활하게 수출하고 싶고 네. 그래서 미국하고 핵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도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란의 배후설에 대해서 미국과 서방이 단정을 하고 들어가면 네. 그 시나리오가 또 안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블링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증거 없다고. 거기서 증거 있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설사 있더라도. 그러면 뭐 이란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치하면 관계 나빠지는데요. 네, 지금 네. 선거 전까지 조용히 놔뒀는데 그리고 내년 한 해도 선거까지 아주 이란이 조용해져야 선거가 잘 끝날 텐데 선거에 만약 이란이 전쟁 나면 선거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없다고 중동에서 얘기하는 어쨌든 막 소란스럽고 막 이런 것들은 네. 바이든한테 유리한 형국이 아니다는 아니죠. 거죠. 예.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는 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플레에도 더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그렇죠. 거고. 더군다나 사우디가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증산해서 유가 좀 내리면 이스라엘 사우디 관계에 좀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조치로 지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찰나에 지금 전쟁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이면 사우디 같은 주요 산유국이 약간 더 증산을 할 가능성이 좀 있나요? 본인들이 증산할 용의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또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에 좀 우리가 더 힘을 얻으려면 그리고 미국이 더 사우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다면 우리는 증산할 용의가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는 사우디한테도 엄청 중요한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왜 그렇죠? 왜 중요한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첫째, 방위 조약을 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나토 수준에. 전쟁이 나면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하면 미군이 들어오도록 해달라. 네네. 그런 수준의 방위 조약 미국과 맺기를 원했고요. 자체 핵 농축을 해달라고 했어요. 권한을 달라고 그랬어요. 핵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핵무기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아예 취득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것까지 다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한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걸 해주면 자기는
이스라엘과 도장 찍겠다는 거예요. 관계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그걸 대단히 좀 고민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찰나에 지금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타이밍이 없는 거죠. 네. 미국도 지금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 성일관 교수님께서는 이란의 배후설에 대해서 거의 뭐 저는 그럴 수밖에 확실하다.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그 뭐 이른바 모사드니 CIA인 이런 데는 네. 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거 약간 음모론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진짜 몰랐을까? 진짜 어떻게 그걸 모르냐 이거.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정보부가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하긴 그렇긴 이렇게까지 하겠죠, 지금 설마. 1000명이 죽었어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도 정보를 안 알려줬다? 당국에다가 네타냐후 총리가 싫어서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계획을 하니까 그게 꼬라지 베기 싫어서 정보를 알면서도 그렇지 않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스라엘도 역대급으로 지금 분열돼 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분석이 많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그 허점을 노린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국론 내전까지 갈 수 있는 국론 분열이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예비군들이 이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비군 참여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전쟁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비군들이요? 이스라엘 예비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법개혁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사법개혁 중단하지 않으면 예비군 참여 안 하겠다. 예비군 운동 참여 안 하겠다. 우리나라 일간지에는 지금 뭐 속속 이스라엘로 귀국하고 있고 뭐 예비군 소집령 내리고 막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동원령 내렸죠, 이스라엘. 지금 동원령 내렸는데 내렸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그 하마스 대원 중에 잡힌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잡힌 애들을 취조를 해봤더니 얼마나 훈련했냐? 1년 정도 이거 훈련했다. 이거 이번에 군사작전. 네.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됐냐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내부 이렇게 데모 심하게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힘이 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 약간 음모론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가 네. 자기가 워낙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런 정보가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뭉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있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AP통신하고 AP통신이 어저께 보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미 10일 전에 이번 사건 나기 10일 전에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정보 당국에게 하마스가 뭐 큰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줬는데 이쪽에서 네타냐후 총리나 이스라엘 당국은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웨스트뱅크 요르단강 서안 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판단을 그렇게 가치 있게 판단하지 않은 것이죠. 자, 중국도 입장이 좀 묘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하는 모드도 나왔고 또 중국은 중동을 비롯해서 이 산유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딱 그런 네네. 입장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예상외의 사태가 벌어지니까 중국도 이거 어떻게 되지? 그리고 중국은 이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듣지 않는 그런 스탠스가 나왔단 네, 말이죠. 그렇죠. 항상 어떻게 봐야 돼요? 중립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뭐 현 상태에서 누구 편을 들기 어렵죠. 그래서 정확한 중립을 얘기할 것이고 양측 간의 폭력 사태는 빨리 중단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원론적인 있겠죠. 얘기 좀 예, 원론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뭐 중국도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이 중재를 못하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중국이 중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 나왔는데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그 원유의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네네.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인도주의 이런 이제 워딩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 이해가 되는데 네. 한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한국 입장은 철저히 중립할 겁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이번에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테러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간인 살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지금 유럽 5개 국가인가 6개 국가인가 하마스를 규탄한다고 이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네네. 조금 전에 발표를 했고요. 우리도 당연히 그런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일 때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과도한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네네. 이번에는 당연히 하마스가 선제적으로 이스라엘 민간인을 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마 네네. 규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장기화 가능성은 별로 없죠 여기는. 장기화 있습니다. 있어요? 누가 장기화 없다 그랬습니까? 장기화 있습니다. 지금 주 한국 이스라엘 대사는 인터뷰에서 최소 2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2014년 최장기간 전쟁했던 경우가 50일 전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역사상 초유의 거의 뭐 그렇죠. 9.11이에요. 네. 진주만 사건입니다. 미국의 진주만이나 9.11 테러예요.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지금 공황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저는 쉽게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연휴 기간에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교전 또 전쟁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고려대학교 성일관 교수님의 분석을 들어보셨는데 아마 이게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네, 또 네. 이게 세계 경제라든지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상황의 전개를 봐가면서 또 인터뷰를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